7일 KBS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방산 및 가상화폐 관련주 등 트럼프 수혜주의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수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미증시와 달리 국내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 확대로 높아진 금리와 달러 부담의 매물 소화가 진행됐습니다. 시총상위 대형주가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반도체와 자동차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보합권을 유지했으나 지수 상승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트럼프 지지 효과에 테슬라가 강세를 보인 반면 국내 2차 전지주는 미국의 친환경 정책 축소 우려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코스닥의 지수 낙폭이 심화됐습니다. 이 가운데 HD 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지주사인 HD 현대를 비롯한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한국석유공사가 동해심의 석유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를 선정했다는 언론 보도 영향에 관광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연착륙 기대감 속에 다우와 S&P 500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6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 수준으로 감소를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고 이에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되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확산됐습니다. 6월 수입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밑돌았으나 5월 대비로는 증가세로 전환했고 TMTG 9%대 급락하는 등 트럼프 트레이드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등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20기 3중전회가 개최 중인 가운데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명품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소매 판매 결과에도 9월 인하 기대가 유지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고 달러도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관점 포인트입니다. 경기 연착륙 기대를 높인 미국 소매 판매 결과에 미증시는 상승세가 연장됐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10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대형 기술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점은 국내 증시에는 부담 요인으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했고 물가가 확실히 안정되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착륙 기대감 속에 S&P 500과 다우지수가 재차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중국 산업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효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아시아기업 분석 담당 강효주입니다.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제일 걱정되는 나라는 중국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는 중국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는 중국 산업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입을 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타격을 입을 산업 혹은 좀 덜 타격을 입을 산업들을 좀 구분해서 분석을 해볼까 하고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게도 친환경 산업과 IT 산업으로 트럼프가 저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 증시의 거래 주체가 외국인보다는 본토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집중하게 되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심어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당장은 중립 의견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 친환경 산업 중에서 굳이 순서를 매겨본다면 태양광, 전기차, 풍력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을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중국의 태양광 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이 무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모두가 미국이 중국의 자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친환경 산업 중에서 이미 태양광 공장 같은 경우에는 5기가 이상이 이미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문제는 친환경이 트럼프 캠프의 무관심 산업인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리스트에서 배제되는 데다가 지금 유력 부통령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가
중국 지분의 미국 유입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국 투자 대비 3배에서 5배 이상 자본을 들여 건설한 미국 현지 공장의 건설이나 가동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현재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단기 만기 부채 대비 현금 비율이 다 마이너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광이 다른 산업보다 AI 산업과의 무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멀티플을 올려갈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옆에 밸류체인들을 좀 그려놨는데요. AI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고압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풍력에서 해상 케이블과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전력 효율 기반 시설에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ESS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LFP 배터리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들이 있는 반면 태양광은 어느 산업과도 연관이 없기 때문에 멀티플을 올려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태양광은 다른 산업 대비해서 공급 수요가 굉장히 과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수요 대비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요. 지난주에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 해결책을 내었지만 이 현 생산 능력을 퇴출시키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다면 공급 과잉이 단기간에 극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중국에서 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은 친환경 산업과 IT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산업 중에서는 태양광 산업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고 IT 산업은 지금 당장은 중립이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 2분 실적 프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서비스 담당 김준서입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이슈 코멘트이고요. 목표 주가 7만 원,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의 투자 포인트는 AI 피라미드에 있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은 AI 피라미드 전략 커버리지 내에서 다양한 사업자 예유 및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이후에 지분 투자가 다양한 커버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전일 발표한 SGH에 대한 지분 10% 투자가 좀 유의미하게 보입니다. SGH에 대한 지분 10% 투자는 글로벌 통신사들과 공동으로 AI에 대응하는 협의체이자 조인트 벤처인 글로벌 텔코 얼라이언스,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네트워크를 수익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SGH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GPU를 연결하여 클러스터를 설계 구축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GPU 애저 서비스, 요즘 GPU가 워낙에 풍기다 보니까 GPU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가 대표적으로 필요한 주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해당 솔루션을 GTA에 소속된 도이치텔레콤이라든지 EN싱텔, 소프트뱅크 같은 통신사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GTAA 내 입지가 공고해진 한편 SGH와 관련해 지분법 이익 형태로 수익화할 것이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AI에 대한 테마가 SK텔레콤의 주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 가운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텔레콤의 AI 관련 투자 매력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K텔레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만 원을 유지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AI 피라미드에 있는데요. 즉 AI 인프라 중심 엔터프라이즈 사업의 고성장 그리고 AI 플러스 X 적용에 따른 통신 사업 부분의 실적 개선이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약 5,070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실적을 기대할 것이라는 그런 김준섭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HGC 현대산업개발 뉴태원 분해 흥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문준 위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관련 코멘트입니다. 전일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 뉴타운 푸르지오가 분양을 했었는데 상당히 흥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갖는 함의를 분석하는 글이고요. 전일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라는 아파트 단지가 1순위 청약 경쟁률 35.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약 3,500만 원이었었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변 시세랑 유사해서 메리트가 적다라는 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강북권 신축조차도 평당 3,500만 원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당 3,500만 원 정도에도 강북권에 충분한 수요가 존재함이 확인되었고요. 두 번째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간접적으로 효과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추진하는 광운대 역세권 사업의 흥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이 현산이라는 회사에게 있어 2025년부터의 본격적인 이익 성장, 디벨로퍼로서의 사업 모델 진화를 이끄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 강조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4.5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에 지연 없는 착공이 가능할 것인가, 강북권에서 이런 대단지 신축이 비싼 값에 팔릴 수 있을 것이란가에 대한 의구심 등이 주가 상승을 한동안 가로막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착공 관련 불확실성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양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장위 뉴타운 분양 흥행으로 광운대 역세권 사업의 흥행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위치적으로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이고요. 광운대 역시 3,500만 원 이상으로 분양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7월 중 이 회사에 대한 매수를 완료해 두자라는 게 저희 포인트고요. 9월 착공 가시성 높아지는 가운데 분양 성공 가능성까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착공 이벤트 단기, 이익 성장 중기, 일본형 디벨로퍼로서의 진화, 장기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서 저희 KB증권의 변함없는 최선호주의입니다. HD 현대산업개발 장위 프로지오 뉴타운 그 청약 경쟁률 살펴보게 되면 평균 35.2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는 약 44.7대 1을 기록했는데요. 아주 성공적으로 청약이 마감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장위 뉴타운 분양 흥행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종결이 된 거죠. 그래서 강북권도 신축 평당 3,500만 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인 거고, 두 번째는 그 HD 현대산업개발의 광운대 역세권 사업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특히나 그 산업개발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단계적으로는 이제 착공 이벤트를 둘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익 성장, 세 번째로는 일본형 디벨로퍼의 진화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HD 현대산업개발을 저희 KB증권의 그 최선호주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장문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BH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네, BH AI가 창출할 수요에 주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에서 기존 26,000에서 33,000원으로 27%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현 주가의 상승 이력은 22% 수준이고요. 2분기 영업이익률 6.5%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향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작년에 나온 모델이 반도체 수급 등 이슈로 초도 생산량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보황 생산 성격의 추가 주문 발생한 점이 긍정적이었고, 또한 이제 올해 9월에 출시될 예정인 2024년형 모델 같은 경우도 초도 생산 물량이 전작 대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부품 양산 일정이 좀 앞당겨져서 2분기에 반영되는 부분이 전년 대비 확대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고객사인 북미 고객사의 적극적인 AI 도입이 BH의 밸류에이션 레벨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BH는 사실 전방인 스마트폰 시장의 제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PER 밸류에이션 한 자리대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AI를 채택을 함으로써 활용도가 부각이 될 경우에는 향후에 스마트폰 수요가 강하게 반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BH가 받게 되면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BH 목표 주가를 26,000원에서 3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반영을 했고, 두 번째는 북미 고객사의 적극적인 AI 도입이 스마트폰 판매 확대로 이어져서 수익성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이창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보험업종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승건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승권입니다. 전일 언론 보도에서 공시율 예실차 회계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논란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회사들이 그 공시율 예시차에 대해서 당기 순이익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OCI 계정으로 반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보험사들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은 감독 당국에서는 이와 관련돼 있는 처리 방안은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보도 자료 역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 이후 예시차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현재 보험 부채를 산출을 함에 있어서 계리적 경제적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시율 역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반영을 해서 현재 보험 부채 산출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래 가정과 실제 보험사의 공시율의 차이는 결국에는 예정과 실제의 차이, 즉 예실차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현재 보험 손익의 예실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손익의 예실차에 반영을 하고 있고 이는 보험 손익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을 통해서 산출된 CSM과 실제 이익의 차이를 보정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보험 부채 산출에 있어서 산출에 적용된 미래 공시율 역시 현재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 공시율의 차이는 투자 손익 계정의 보험금융 손익에 반영되고 있고 이 역시 보험 손익의 흐름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PL과 OCI 선택 이슈는 회계적 오류보다는 회계적 판단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 손익 같은 경우에도 어나인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PL을 통해서 보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외부 지표 금리가 반영되는 미래 공시이율 산출은 결국에는 실제 보험사들의 공시 기준이율 대비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결국엔 PL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 역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래 공시 이율은 금리 곡선 즉 커브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와 그다음에 EIR을 적용하는 회사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커브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정 공시율과 실제 공시율의 흐름들을 각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PL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IR 방식으로 산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해에 다른 연도의 미래 공시 이율이 결국엔 1년 차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결국 평가이익들을 단기 이익으로 실현하지 않고 OCI로 반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래 공시 이율에 대한 방식은 회계적 판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공시율 예시차가 OCI로 변경되는 경우에 PL상의 이익은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2023년의 케이스를 반영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2022년처럼 PL상의 보험금융손익 비용 부담이 컸었던 구간이었다면 이렇게 반영을 하는 순간 OCI 감소에 따른 자본 감소는 있겠지만 PL상 이익은 증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그 OCI 기준으로 하게 되면 PL상의 변동성은 좀 축소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외부 지표 금리의 변화가 큰 케이스예요. OCI 변동에서 반영된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조달 비용 산출의 안정성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2023년도에 IFRS 17을 시행을 했고요. 이거 준비 과정만 무려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도 실손보험 가이드라인 관련되어 있는 회계적 조정 조치가 있었고 2024년도에도 지금 현재 CSM 상각과 관련되어 있는 할인율 제고 조치 그리고 이번에 공시율 예실차 조치 등 다양한 이제 회계적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결국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재무제표 수치의 변동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는 것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당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효용과 상호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IFRS 17이 원칙 중심의 회계 원칙이고 일관성 기준 역시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시이율 예실차죠. 예, 보험부채 산출에 반영된 미래 공시이율과 실제로 적용한 공시이율 차이로 발생한 손익인 그런 공시이율 예실차에 대한 처리 방안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고 다음은 스몰캡 기업 QR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현동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QRT 말씀드리겠습니다. QRT는 2014년 SK 하이엔지의 반도체 검사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검증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D 및 양산 검증 단계에서 반도체의 예상 수명이라든지 고장률 그리고 불량의 원인 등을 규명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RT의 향후 체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가 점점 크기도 작아지고 기능은 많아지고 그리고 적용되는 산업 분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검사 난이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 테스트 시간이 증가하고 단가 또한 인상하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QRT의 향후 외형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첨단 신뢰성 평가 인프라를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이제 그 검사라든지 테스트 관련된 니즈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관련된 장비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서 QRT는 이제 장비를 일부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개발되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 환경에서 쓰이는 중성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검출 장비 그리고 5G 환경에서 쓰이는 초고주파 관련된 신뢰성 평가 장비를 개발 완료를 하였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I와 관련해서 이종 집적 반도체가 등장을 하면서 QRT와 같은 검사 업체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종 집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높지만 아직 수율이 낮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고성능 칩들이 집중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양품 반도체를 다시 선별해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해외 주요 AI 반도체 기업들과 협업 기회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160억 원, 영업이익 15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큰 폭의 개선이 좀 예상이 됩니다. 주요 고객사의 R&D 프로젝트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신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은 상황이고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액 750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이제 테스트 설비 관련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그 테스트 설비를 갖추는 데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를 커버하지 못하면은 이제 실적이나 재무 안정성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사들이 테스트를 내재화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분업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내재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QRT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검증 기업인데요. 반도체 신뢰성 분석의 중요성과 수요 증가에 따라서 그런 긍정적인 업황이 이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자체 신뢰성 장비 개발 및 판매를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JYP 엔터와 SM 2분기 실적 프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 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JYP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8만 원을 유진합니다.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스트레이키즈의 컴백과 4분기 라우드 프로젝트 보이그룹 데뷔 등 모멘텀이 풍부합니다. JYP 엔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저연차 아티스트의 기여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라우드 프로젝트의 보이그룹 데뷔로 인해 아티스트 파이프라인 확장이 이뤄지고 내년 스트레이키즈의 재계약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JYP 엔터의 2분기 영업이익은 264억 원을 예상하는데 이는 컨센서스 252억 원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지난해 3분기 높은 기저와 함께 2분기 아티스트 활동 일정이 일본에 집중되어 있어서 3분기로 매출이 이연되면서 외형과 이익 모두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3분기부터는 트와이스 일본 스테디움 공연 그리고 스키즈 미니 9집 컴백 등 모멘텀이 풍부하고 4분기에는 라우드 프로젝트 보이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어 파이프라인 확대가 기대됩니다. 상반기에는 JYP 360을 내재화하면서 연결 마진이 하락하고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성과가 부진하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이익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SM 말씀드리겠습니다. SM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0만 원을 유지합니다. 에스파와 라이즈, NCT 위시 등 신규 아티스트들의 성과 기여도가 확대되면서 파이프라인의 원활한 세대 교체를 입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인 걸그룹과 영국 보이그룹이 데뷔하고 글로벌 팬덤이 확산되고 있는 에스파의 월드 투어가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실적 개선세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SM의 2분기 영업이익은 323억 원을 예상하는데 컨센서스인 356억 원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에스파와 정규 1집 그리고 라이즈 미니 1집 등의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면서 매출 호조세를 이끌었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티스트 직접 참여형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원가율이 상승하고 KMR과 북미법인 등 자회사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인력이 증가했고 올해부터는 매분기 성과급을 안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스파의 정규 1집 아마겟돈이 지난 미니 4집 드라마에 이어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월드 투어를 6월 29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지난 월드 투어 대비 횟수도 6회가 증가하고 수용 인원도 15만 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라이즈는 미니 1집이 127만 장 판매되면서 데뷔 싱글에 이어서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에스파와 라이즈가 차세대 선두주자로 아이돌 대표주자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는데요. SM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중국 공급 물량 감소 부정적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입은 기업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앨범 판매량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에스파와 라이즈가 하반기 월드투어 팬콘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JYP, 엔트와 SM 모두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은 오늘 마지막 기업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미우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테슬라의 고가 차량이죠. 사이버 트럭이 생각보다 판매가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마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사이버 트럭이 지금 미국의 픽업 트럭의 상징과도 같은 포드의 이제 F150 라이트닝의 판매 대수를 이번에 2분기 기준으로 넘어섰습니다. 10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차량의 판매 호조는 일단 마진 상승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매출 비중이 낮고 개발비 등을 감안을 할 경우에는 현금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는 2025년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차량 가격 인하 그리고 생산 비용 및 연구 개발비 상승 등으로 테슬라의 영업 마진은 전년 동기 대비 5.9%포인트 감소한 5.5%를 기록을 했는데요. 5.5% 수준이면 사실 지금 이제 뭐 GM과 포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온 수준입니다. 12개월 선행 ROE가 지금 테슬라는 12.2%로 전년 동기 대비는 9.3%포인트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는 여전히 86배 정도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점은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익은 감소했는데 이제 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전기 트럭 판매량을 보면은 2분기 기준으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8,755대를 판매를 했고 포드 라이트닝보다는 850대 더 많이 판매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땐 여전히 지금 F150이 더 많이 팔리고 있죠. 지금 테슬라는 11,000대 정도 그리고 F150 라이트닝은 15,000대 정도 팔렸는데 전기차 쪽에서 지금 트럭 부문에서도 약간의 이제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게 리비안 모델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R1T 모델 같은 경우는 허머 트럭을 이번에 앞섰죠. 보시면은 리비안이 한 6,500대 정도로 허머가 한 4,500대 정도 팔렸는데요.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제조 공장이 일시적 폐쇄가 나타나기도 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팔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이제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률 부분을 살펴보면 테슬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이 급감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5.5%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하락한 이유를 보면은 가격을 좀 많이 내렸죠. 가격을 많이 내리면서 당연히 수익성이 조금 감소를 했고 AI 및 배터리 개발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 그리고 사이버 트럭 생산 램프업 비용, 그리고 프리먼트 공장 모델 3 업데이트하고 베를린 공장 생산 중단, 인도량이 감소하면 그만큼 차량을 많이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윤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이 좀 많이 팔렸다는 것은 회수익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이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대량 생산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점, 2024년 연간 이제 12만 5천 대 정도 목표를 잡았고 2025년은 25만 대 정도를 잡고 있다는 점과 지금 판매하는 수준이 전체 매출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미국 포드죠. 포드 150의 판매 대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테슬라의 1분기 영업 마진은 5.5%를 기록을 했고 12개월 선행 ROE도 12.2%로 약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PR은 86.5배죠. 86.5배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서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김세환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